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6일간의 연휴가 너무 길었을까요? 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요. 채권시장 기준물인 3년 만기 국채 금리 올해 처음으로 연 4%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108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요. 0.321%포인트가 오르면서 연 4.351% 이걸로 마감해서요.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환율도 그야말로 발작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4원 20전이 상승해서요. 1363원 50전, 1360원대 환율은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자 증시도 난리가 났어요.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4%가 폭락했습니다. 양대 지수는요. 6개월 동안 상승한 것을 한 방에 다 반납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처럼 채권, 환율, 주식 한꺼번에 약세에 빠지는 트리플 발작. 그야말로 개미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검은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발작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거잖아요. 짧은 하락 후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짧게 하락하고 바닥을 쳤으니 반등할 수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들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머니투데이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 흑자 2년 내 최대. 그린라이트 켰다. 와, 그린라이트라는 말까지 썼어요. 이 제목만 보면 바로 반등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사 첫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달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년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저점을 찍은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자동차가 견고하게 뒤를 받쳐주면서 반등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적자폭만 10억에서 30억 달러 사이를 이어가던 중국과의 무역 수지도 제로 목전까지 가는 개선 흐름을 보인다. 정부가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는 이유다. 기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이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는 반도체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대요. 자동차가 견고하게 뒤를 받쳐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 수지, 그동안에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흑자 전환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제로 목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린라이트예요. 이런 걸 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머니투데이가 인용한 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였거든요. 요거를 좀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수출 감소세 9월에는 마이너스 4.4%. 이 머니투데이나 다른 언론들의 주장처럼 7월에 마이너스 16.2%보다는 대폭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아니라. 게다가 이 수출 감소세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더 줄어들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 반도체 수출 제목에서도 반도체 바닥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라도 그린라이트를 켰을까요? 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99억 달러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올해 1월과 비교해 보니 1월에는 60억 달러에 그쳤거든요. 어이구, 39억 달러나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지난해 9월은 어땠을까요? 제가 또 지난해 9월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지난해 9월은 114억 달러였어요. 음,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1월보단 늘어났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13.6%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반도체 수출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살짝 1월보다 그리고 지난달보다 늘어난 거, 이런 걸 증시 용어로 얘기하잖아요. 데드캣 바운스. 이 죽은 고양이가 갑자기 이렇게 살짝 뛰는 것 같은 그런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이를 그린라이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쓸 뿐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 수지도 제로 목전까지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치도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1억 4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적자 대체로 어디서 났을까? 특히 반도체가요, 전년 동기 대비 24.9%가 빠졌어요. 석유화학도 15.9%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설명을 붙여놨느냐?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가 붙여놓은 설명입니다. 중국 연휴를 앞두고 중국도 이 추석 한가위 때 우리나라보다 더 길게 쉬잖아요. 이 연휴를 앞두고 석유 재고량 확보에 나서면서 석유 제품 수출이 26.5%가 늘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얘기는 굳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다시 석유 제품 이거 재고를 많이 확보해놨다가 이제 연유 수요가 없어지면 재고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수출이 다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를 그나마 줄여줬던 석유마저도 다시 이게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린라이트다? 종합해 보자면요.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무역 여전히 살아나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자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인데다 수입마저 줄어들고 있어서 무역 수지가 살짝 흑자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이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도 왜 이러느냐. 아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한 3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30%에게만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통계를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반등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YTN이 보도한 내용에서 찾아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효과 8월 산업 생산 3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와, 이 얘기만 들으면 진짜 반등할 것 같잖아요. YTN 기사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어제 산업활동 동향 요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얘기처럼 반도체 생산이 13.4%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산업 생산 지수는 112.1, 전월 대비 2.2%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들, 이제 드디어 우리 경제 살아난다.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2020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월간 상승률이다. 2.2% 올라간 게요. 그래서 이제 반등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이 때문일까? 뉴시스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반도체 메모리 반등 멀지 않았다. 내년 초에 웃는다. 아, 바로 다음 달이라고 하지. 내년 초에 웃는데요. 아무튼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도 또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 숫자를 조작한 건 아니에요. 반도체 생산 13.4%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생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13.4%가 늘어났는데 반도체 출하는 3.5%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응? 아니, 거의 10%포인트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창고에 재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통계청 자료예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를 보니까요. 전월 대비 무려 15.3%나 증가했습니다. 아니,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린라이트 반등한다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재고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폰 PC 수요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팬데믹하고 재택근무하면서 스마트폰 PC가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이젠 이게 안 팔려. 반도체도 안 사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요. 세계 최대 파운더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여기도 주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 하락세,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TSMC의 재고도 줄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긴 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반도체 생산이 13.4%가 늘어났다고? 반등을 기대한다고요? 재고는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예. 그럼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도체는 고기나 생선도 아닌데 안 썩으니까 그래도 냅두면 언젠가는 팔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반도체라는 거는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묵어두면 이거는 하품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땡처리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박 PD가 진짜 잘 설명하셨어요. 반도체가 패션 산업이랑 똑같아요. 만들었을 때 바로 팔아야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옷들, 이 아울렛 매장 가는 것처럼 대거 가격 깎아야지만 팔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예 안 팔리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경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안 되기 시작했으니까 내수라도 살아나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소비가요. 0.3%가 줄었습니다. 아니, 소비가 코로나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 여름 이후로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코로나 풀리면서 소비가 좀 살아난다라는 뉴스도 많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2달 연속 소비가 감소세. 소비가 살짝 늘어났다가 다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 수출도 안 되죠. 내수도 죽어가죠. 이러니까요. 바로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요. 올해 1월에서 5월 코스피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6월 이후부터는요.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 규모가요. 지난 6월 1조 465억 원, 그리고 7월에도 1조 9,937억 원, 그리고 8월이 돼도 9,378억 원, 그리고 9월에도 7,337억 원. 이렇게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순매도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해외에서는 한국 성장률 계속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 많이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등하기 힘들어 보이는 세 번째 이유. 이거는요, 중소기업신문이 보도했던 내용에서 가져올까 하는데요. 한국 경제 바닥을 다지면서 나아지는 중이다. 외환시장 불안 심해지면 대응 나설 것. 이거 누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아, 추씨 아저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추경호. 예, 추경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달 27일에 했던 얘기라고 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늦어도 11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래요. 아, 또 11월 되면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이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외환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지면 당국이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응 도대체 언제 할 건가요? 그렇게요.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였거든요. 킹 달러가 복귀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어졌어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나요? 이 대응 도대체 언제 할 겁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출시 아저씨가 경불진 방송만 잘 들었어도 제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안 듣는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이미 미 연준은 매파적 동결이란 말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경제 지표,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고용 지표가 여전히 강해. 경기 침체, 고용 지표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니까요. 8월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요. 전월 대비 69만 건이나 증가했대요. 7.7%나 증가한 961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요. 시장이 전망했던 88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거의 80만 건 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러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러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16년 만에 4.8%, 이 저항선이 4.5%를 훌쩍 넘더니 4.8%를 넘고 이제 5%가 멀지 않았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올해 금리 한 번 더 인상하고 한동안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체이스 회장도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재차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 기준금리 7%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동안 경불진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나 금융당국 뭐 했습니까? 매번 내놓은 얘기가 모니터링만 열심히 하겠대요. 엄중하게 모니터링만 하겠다고 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 모니터링만 할 거면 총리, 부총리, 그거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나 금융당국이 할 방법도 딱히 없어 보이긴 해요. 뭐 막을 방법이 있어야지 막을 거 아닙니까?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체력에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진짜 역대급이잖아요. 여기에 현 정부 총선 그리고 다음 주에 있고 이번 주에 사전 투표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거 앞두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부동산 PF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들 연체율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하다. 뭐 경불진에서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보면은 딱 70대 어르신인데 큰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자니 70대 어르신의 체력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위험한 것 같고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 환자의 체력부터 회복시켜 주잖아요. 뭐 영양제도 맞고 몰핀도 맞고. 근데 이 금융시장의 영양제, 모르핀은 외환 보유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외환 보유고라도 풀어서 환율 급등을 일단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8월 말 기준으로 4,183억 달러. 세계 8위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한 달 만에 36억 달러나 줄어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전체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넘는 이 외환 보유고 중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이 달러를 어떻게든 풀어서라도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금 비중은 3.5%밖에 안 된대요. 에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요. 대부분 미국 국채, 회사채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거론되는 게 있어요. 외평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정부는요. 지난달 7일 700억 달러가 아니라 엔이에요. 700억 엔 규모의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발행되면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달러 표시 채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속상한 뉴스도 들려오더라고요. 킹달러 부활로 지금 일본 엔화도 약세거든요. 근데 어제 재미난 일이 벌어졌대요. 일본 외환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왜냐면요.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150.16엔까지 올라갔던 엔화가요. 147.3엔 안팎까지 3엔 가까이 갑자기 급락을 했대요. 왜 급락을 했을까?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이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시장 개입에 나섰다. 가지고 있었던 달러를 풀었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처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할 능력도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요. 채권, 환율, 주식이 한꺼번에 약세에 빠지는 트리플 발작은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침체에 빠지는 경제 펀더멘탈의 붕괴, 그리고 환율 급등에도 일본처럼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겠다, 엄중한 대응만 하겠다는 우리 정부 당국의 무능 탓에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금융시장도 무정부 상태와 비슷해요. 우리 스스로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궁금해져요.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빌렸었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됐었던 우리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변했을까요? 예. 뭐 그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걱정이 됩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급의 새로운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